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윤인구입니다. 정은혜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고요. 간만에 또 이른 시간 나오느라고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와는 또 다르게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꽤 춥더라고요. 또 날이 추워지면 이제 화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많은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또 날씨도 건조하기 때문에 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또 농가에서는 여전히 영농 폐기물 소각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확철 화재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계절적 특성 때문에 소방청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요. 전국적인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때마침 또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게시판에 긴 글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길에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을 자주 봅니다. 집에 있는 소화기 꺼내서 사용법을 익혀보셨다고 하네요. 야, 이러긴 쉽지 않은데 저도 뭐 집에 소화기가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써볼까 생각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당황하면은 또 더 놓치게 되잖아요. 또 이분은 차량용 소화기까지 준비를 하셨대요. 다들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시는 좋은 글 주셨는데 이분처럼만 또 실천한다면은 웬만한 화재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또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는 건 너머 시간에는 요즘 환율이 꽤 높습니다. 1,500원. 뉴너머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고환율에 대한 진단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퀴즈 문제도 화재 예방 관련해서 문제 드릴 텐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 제품 관련 화재 중 1위가 배터리입니다. 이불 같은 그 불이 잘 붙는 소재 위에다 놓고 충전을 하거나 충전하는 중에 전자기기를 연결해서 동시에 충전하는 건 불이 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전기 제품 관련 화재 2위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여러 전기 제품의 콘센트를 한 번에 꽂아 쓰는 편리한 물건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이게 과부하와 합선 위험이 높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한 분께 드리고요.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죠. 이 해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들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디지털 위생관리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가공식품 대부분 해썹 인증 받잖아요. 근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90% 이상이 해썹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중 80% 이상이 소규모 업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장들이 인력이 적다 보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해썹 문서 관리까지 직접 해야 하니까 시간과 행정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온도나 압력, 살균 기록 같은 걸 일일이 수기로 적어야 하니까요. 누락되거나 기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일일이 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 전자 문서화를 결합한 해썹 관리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적던 해썹 기록을 이제는 센서가 자동으로 측정하고 저장해 줍니다. 네. 예를 들어 여과나 금속 검출, 살균 같은 주요 공정의 온도, 압력, 유량, 영상 센서를 설치하면 이 값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요. 기준치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로그가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자결제 기반 해썹 일지와 보고서로 변환됩니다. 관리자는 휴대전화, 태블릿, PC에서 실시간으로 공정 상태를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즉시 전자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즉 예전에는 서류를 일일이 적고 정리하더라 하루가 갔다면 네. 이제는 한눈에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어디든 스마트란 단어 참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해썹 제도도 이제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사업장이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불시 평가가 면제되고 자가 평가만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산업체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상용 제품으로 출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시군농업기술센터, 가공사업장이나 소규모 해썹 인증시설에 도입하면 관리 비용은 줄고 품질 신뢰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위생 관리 체계가 정착되면 우리 국산 농식품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네.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일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쑥부쟁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예쁜 야생화가 아니라 또 향기 원료로서 그 가능성을 가진 식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숯부쟁이는 국화과 참치속에 속한 우리 자생 식물인데요. 국내에서만 1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마다 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건 허브 향이 납니다. 이번에 이 중에서 개 숯부쟁이, 눈개 숯부쟁이, 단양 숯부쟁이, 성게 숯부쟁이, 섬 숯부쟁이 등 6종에 대해 이 꽃들의 향기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아, 쑥부쟁이 종류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향기가 제각 다른지 분석을 할 수 있죠? 네. 꽃에서 나는 휘발성 향기 성분을 포집해서 그 안에 어떤 분자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숯부쟁이류에서 라벤더나 장미, 프리지오 같은 꽃에도 들어있는 허브 장미향, 달콤한 오렌지향, 달콤한 허브향이 공통적으로 검출됐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즉 우리 들꽃의 향기가 세계적인 향기 식물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네. 그 지도관님 말씀해주신 쑥부쟁이 중에서 눈깨 쑥부쟁이라는 식물이 또 활용 가능성이 많다면서요? 네, 눈개 숯부쟁이는 한라산 자락에서만 자생하는 한반도 고유 종인데요. 향기 성분 중에서는 달콤한 오렌지 향을 내는 디리모렌이 26.7%, 허브나 장미향을 내는 베타 미리센이 1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 자체가 상쾌하고 은은하게 달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식물의 추출물에서 항산화와 항염 효과도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향료뿐 아니라 천연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요.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 밀보리 같은 맹류의 파종 시기가 또 늦어져 가지고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면서요? 네, 여름철에 고온과 가을철 잦은 강으로 콩의 성숙이 지연되고 벼 수확도 늦어져서 겨울철에 재배되는 뒷그루 작물인 밀과 보리의 파종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맹류의 파종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입니다. 네.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나서 파종을 할 경우에는 겨울철 동해와 냉해 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파종량은 기존보다 20에서 30% 늘려서 충분한 이모량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파종 뒤에는 흙이나 볏짚, 왕겨 등으로 덮어서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물 빠짐이 불량한 재배지에서는 미리 배수로 정비를 잘 해줘서 숲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농가에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보는 안목과 경제력을 키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과거와는 이 환율 오르는 양상이 또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미 뭐 실질적으로 체감은 1,500원 시대, 그래서 뉴노멀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환율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궁금증들 살펴보죠.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환율 얘기하면은 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지금 당장 여행 갈 것도 아니고 네. 뭐 학비 보낼 것도 아니고 네, 그러는데 환율 얘기 꺼내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근데 실제로는 여행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들의 유학 자금도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돈 우리가 뭐 경제든 금융이든 우리 생활 자체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돈의 가치는 보통 금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환율이라는 거는 이 돈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을 또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금리로 표현되지만 또 한국의 우리 원화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은 환율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환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축통화고 중요한 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포인트 뭐랄까요, 우리 공부해야 되는 네.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랑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나랑 네. 밀접한 얘기다. 네,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달러 가치니까 그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환율이 지금처럼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1달러를 주고 뭐 1달러짜리를 1,300원 주고 사다가 이제 1,400원, 1,500원을 네. 주고 사야 하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혹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니까 뭐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14일에 그 환율 마친 게 1,457원에 끝났고 그래서 맞습니다. 체감은 네. 뭐 이제 1,500원에 달했다라는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의 이 고환율이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라면서요? 네, 뭐 제일 차이가 있다면 1,500원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 큰일 난거 금융위기, 뭐 IMF 외환위기 이런 얘기를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사실 큰일 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위기의 느낌은 좀 덜하죠, 예전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두 차례의 위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 네. 그리고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 두 가지의 위기는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난 그 위기형 고환율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은 사실 위기형 고환율이라든가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온 달러가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바람에 생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고환율이다. 굳이 말하자면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생기는
환율이다, 구조적인 고환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들어오는 돈은 주로 우리가 경상수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혹은 뭐 여행수지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나는 돈이 이제 주로 들어오는 돈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돈은 주로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돈들이 이제 유출되는 자금인데요. 네. 유출되는 돈들의 규모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아마 많이 우리가 또 체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뭐 서학개미,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환전해서 나가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말까지 데이터를 이제 찾아보니까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275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 40조 원이고요. 해외 채권 사러 나간 돈들이 193억 불이니까 한 28조 원. 두 개 합치면은 거의 470억 달러 정도 돼서 거의 70조 원 가까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됩니다. 올해 한 해만. 지금 지난주까지만 이제 이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국내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올해 들어서요. 꽤 많이 5조 팔았죠. 4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우리나라 투자들도 국내 거주자들도 해외 주식 사러 채권 사러 나갔고 네, 들어온 거 나간 거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아까 468억 달러가 그리고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에서 한 5조 원 정도 빠져나갔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일단 아까 들어오는 돈은 많이 있는데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보다 사실 더 규모가 큰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죠. 뭐 예. 연기금, 보험사 이런 데들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라든가 연금을 네, 매번 매달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다 국내 자산만 살 수 없으니까 네. 국민연금만 해도 한 55% 이상을 해외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달러 가까이 200억에서 300억 달러 되는 돈을 현재 해외 투자 자금으로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인데요. 그렇게 이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도 점점 더 우리가 연금이나 보험을 납부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해외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는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뭐 원래 해외 투자를 많이 했죠. 해외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행정부 들어오면서 해외에 미국에 특히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아까 지금 해외에 투자하러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아까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한창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네. 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달러 빚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예. 달러 빚 내서 국내에 뭐 다리도 도로도 건설하고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해외에 갖고 있는 지금 투자해서 갖고 있는 자산보다 국내에 달러 빚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럴 때는 환율이 오르면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 예.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은데 환율이 오르면 1달러 빌렸는데 예전에는 뭐 1,000원 갚다가 1,200원 갚다가 이제 1,500원을 구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더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던 때였죠. 그래서 환율이 그때는 오르면 우리가 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런 반성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해외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진행되면서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달러 빚보다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진 그게 됐어요. 벌써 10년이 됐죠. 그래서 현재 지난 6월 말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순 대외 금융 자산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달러 부채보다 해외에 투자해 놓고 있는 자산이 한 1조 달러 정도가 더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 마음의 안정. 네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제는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해 놓은 내 주식, 뭐 내 채권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위기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해외 투자해 놓은 해외 주식 사신 분들은 당연히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익이 좀 더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IMF 때는 금융위기 때는 달러가 없어서 위기였고 지금은 달러는 많지만 한국에 머물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투자하러 나가서 생기는
고환율이다, 구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많은데 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구조랑 비춰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인데 현재 경상수지는 9월 달까지 지난 9월 달까지 데이터로 보면 누적해서 한 830억 불 정도가 흑자였습니다. 네. 29개월째 연속 흑자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워낙 지금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은 뭐 막대한 양입니다.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9월 달까지 해외에 투자하러 나간 돈 아까 뭐 금융 투자도 있고 뭐 공장 지으러 나간 돈도 있고 한데 이 나간 돈 합쳐 보면 한 81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온 거는 경상수지 흑자는 830억, 나간 거는 한 810억 불 정도니까 비슷하거든요. 이 비슷한데 왜 환율은 이렇게 약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대미 투자 약속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굳이 환율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받았는데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이 달러를 매도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데 현재는 굳이 뭐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미국에 또 투자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거죠. 환전하지 않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예금을 가입하면 훨씬 더 이자도 많이 주고 환전 수수료도 굳이 다시 어차피 달러 받고 나갈 거니까 네네. 또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달러 수요 우리가 달러로 수출해서 돈은 받지만 환전을 굳이 안 하고 국내에 비축하는 수요가 일단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에는 잡히는데 국내로 아예 안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이 경상수지 흑자에는 우리가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뭐 베트남의 공장이 있거나 중국의 공장이 있는 거기서 수출하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환율에는 그 뭐랄까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으로 보면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은 그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데이터상으로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물건 팔아서 얻은 수익이 한 855억 달러가 현재 경상수지 안에 찍히는데 우리 통관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인 거죠. 이 네.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0억 불 정도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한 300억 불, 350억 불 정도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수출돼서 해외에 그냥 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지만 좀 작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 요즘에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미국 경제 정책이나 뭐 그런. 미국 경제 정책도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관세 협상에 따라서 현재 뭐 3,500억 달러를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 그리고 전략적 투자로 한 2,000억 달러를 뭐 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그 투자하기로 했다. 수년에 걸쳐서 나눠서. 네. 이 관세 협상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의 달러 수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 수요인데 지금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 개별적으로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금액들까지 다 합치면 현재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 한 6천억 달러 정도. 네. 네,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에 따라서 3,500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정부의 약속한 규모고 네. 민간까지 합치면 한 6천억 달러라는 얘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년 정도 나눠서 한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달러에 아무리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견뎌낼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돈을 왕창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당장 큰 충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 환율이 좀 더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과 의구심들이 좀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나간다. 네.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해외 투자하는 수요라든가 뭐 이미 환전을 안 해도 되는 수요들은 굳이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차라리 그냥 있자.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환율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국내 주식시장은 요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자금이 또 요즘 많이 팔아서 나갔다고 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서 10월 달, 그러니까 7, 8, 9, 10 넉 달 동안에 한 18조 원 정도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 이번 달 들어서 9조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나갔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너댓 달 거쳐서 들어온 한 18조 원이 지금 보름 만에 9조 원 이상 나갔으니까요.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날 14일 날 금요일 날 2조 4천억 원 정도를 팔아서 코스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은 원화가 강세일 때 그러니까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 성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한국에 뭐 투자했을 때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할 때 해외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네. 보통은 원화가 강해질 때 환율도 하락하고 외국인의 자금도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환율이 하락할 때 코스피가 상승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익숙하죠. 네. 원화도 강해지고 코스피도 상승하고. 그럼 지금 네, 특이한 지금 상황이네요. 반대거든요. 환율이 6월 말 기준으로 1,350원에서 지금 한 1,430원 아까 10월 달까지 막 돈 들어올 동안에도 한 100원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한 18조 원 정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 뭐 2차 전지, 은행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샀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화가 약했다라는 표현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근저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달러가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우리가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탈달러화,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있다. 달러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한창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반기 내내 그랬고 실제 달러 가치가 상반기 내내 한 12% 정도 약해졌어요. 네.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원화는 그럭저럭 이제 좀 강해졌었고 그런데 6월 말 7월 초 들어서면서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뭐 OBBA라고 우리 했었던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이런 위대한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좀 생겼고요. 또 이때부터 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됐고 뭐 이러면서 환율 달러가 아까 미국 탈달러화, 뭐 미국 패권 약화 이런 얘기를 한창 하다가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방향성이 일단 멈췄습니다. 7월부터.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해졌죠. 네.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고 우리나라 원화가 그 중에서 이제 달러 강세의 여파로 가장 약해진 통화가 된 셈입니다. 네. 저는 이 말은 잘 모르겠는데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좀 더 원화 약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네. 뭐 걱정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항상 위기일 때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과 한국의 통화 수합을 맺어서 약속을 해서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게 양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아무 때나 마음껏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에서 빌려다가 그냥 내주면 되니까 항상 위기 때는 한미 통화 수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위 때도 그랬고 지난 팬데믹 때도 우리가 통화 수합이 미국하고 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네. 긴급하게 미국에서 우리나라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무역이 가까운 나라들에게 통화 수합을 열어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환율이 좀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한미 통화 수합이나 한일 통화 수합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달러가 부족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외 투자하러 나가면서 예. 생긴 현상이라서 이전만큼 그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있다면 이 마이너스 통장 역할하는 이 한미 통화 수합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부족해서 달러가 모자라서 어떤 아우성이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불안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겠다.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한국과 미국의 요즘에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감안했을 때는 또다시 아마 통화수업 얘기는 급격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들 그 외국에 보내놓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연말에 뭐 1,500원 갈 것이다. 유네마를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연말까지 1,500원은 사실 뭐 하루에도 요즘에는 20원씩 환율이 오르기도 하니까 뭐 바로 한 걸음 앞에 와 있죠. 네. 그런데 1,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유지가 되거나 혹은 꾸역꾸역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이 더 걱정이신 거잖아요. 사실 연말까지 1,500원이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위기형, 뭐 달러 부족형 고환율이 아니라 이 자본이 흐름 자체가 바뀌면서 혹은 우리나라의 투자하는 흐름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고환율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위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수식자 규모는 지금도 역대 최대 규모이긴 한데 이미 미국의 공장들을 이미 많이 내보내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고 실제 개인들도 또 해외 투자, 뭐 미국 주식 투자를 워낙 많이 또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특히 최근에 AI라든가 뭐 혁신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는 한국보다는 물론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좋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 좀 편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아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는 일본의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뭐 제2의 아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정이라든가 통화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뭐 이런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어느덧 벌써 154엔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연동돼서 같이 약세되는 흐름이 최근에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환율이 다시 1,300원, 1,200원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뭐 개인이나 기업 같은 데서 환율 앞으로 더 오른다면 걱정이 되실 텐데 이게 실질적인 체감은 뭐 언제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그 수입 물가가 환율이 한 10% 오르면 수입 물가는 한 6에서 7% 오른다라는 게 현재 통계이고요. 물가 상승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때까지 감안하면 시차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계산해 보면 내년 2월에서 4월 정도부터는 우리 생활 물가라든가 이 생산한 물가에 체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생산비 부담을 느끼는 수입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경우에는 원자재라든가 뭐 부품, 뭐 물류 이런 것들은 환율 상승한 다음에 한두 달이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입하는 어떤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드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환율 되면은 우리 주식 채권 시장은 어떨 것인가? 외국 미장이 더 빠져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코스피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네. 뭐 좀 긴 호흡에서 생각해 보면 그 외국인 저렇게 나가고 한국 나가는데 코스피가 될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지금 그 환율의 지금 상승,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 이 부분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달러만의 문제도 아니라 전 세계 화폐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점점 더 이 실제 돈, 그러니까 종이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돈의 가치가 과연 이 유지가 될까? 워낙 많이 돈을 풀고 있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정 화폐
달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나마 뭐 미국도 돈 많이 풀고 있고 요즘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 뭐 한국 경쟁적으로 지금 재정도 풀고 있고 뭐 통화 실제 돈도 풀고 있는데 이런 재정 적자라든가 정부 부채의 문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 네. 뭐 거기다 이렇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달러가 좀 덜 위험하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 그나마 달러가 가장 마지막 아닐까. 제일 불안한 주변 통화들이 먼저 약해지고 그다음에 달러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 또 하나 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빼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차라리 실물 자산, 뭐 금을 산다던가, 뭐 주식을 산다던가, 혁신 기업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자꾸 사는 거죠. 네.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실물 자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사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어서요. 인플레이션이 깔려 있고, 그다음 돈 풀리는 게 그 앞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 방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씩은 투자해 나가시는 게 네. 이 내 자산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고환율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보이는 건 넘어 살펴봤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드려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멀티탭이었습니다. 네, 네 분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끝번호 8333 쓰시는 분 매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멀티탭 정답 맞춰주셨고요. 1297님 멀티탭에 앉아있는 먼지를 제거해서 화재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정답 멀티탭 맞춰주셨고요. 6376님은 뭐 제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멀티탭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4927님 멀티탭 써주셨고요. 특히나 전기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려져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화재의 원인이 된다네요 하셨습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윤인구였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 있는 한지장 안치용입니다. 저는 이제 3대째 한지를 해오면서 제가 운영한 거는 40년 정도 됐어요. 한지 이 말만 들어도